사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해당 나라에서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TNA가 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자마자 TNA 나고 또 재출시했을 TNA 나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현재도 제품을 구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 바로 비긴이라는 제품이에요. 프락터 올리고당 카테고리이지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의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NA가 계속적으로 난다라는 것은 리더분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께서 가치를 느꼈다라는 거고, 당연히 재구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드셔보시게 되면 아,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지역으로 따졌을 때? 강주? 목포가 여기서 제일 먼 거리인가요? 하동이 먼 거리인가요? 목포에서 오신 리더님께 드시겠습니다. 네네,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시는 방법은 물 50에서 100ml의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 섭취 방법이고요. 근데 처음에 드실 때에는 물의 양을 좀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0ml 정도로 물의 양을 잡으신 다음에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간히 저 제품을 그냥 분말째 털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민감하신 경우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상적인 음식을 조리하실 때 함께 섭취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백질에 함께 드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요리하실 때 이렇게 뿌려 드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먹을 때 이렇게 먹습니다. 요즘에 제가 점심시간에 들고 나가가지고 저희 여직원들이 케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각 케이크 위에다가 슈가 파우더 뿌리듯이 녹색을 쫙 뿌려줍니다. 많이 먹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정말 가치 있는 제품입니다. 뉴트리라이트만의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272 균주와 648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균주예요. 272 균주 같은 경우는 장에 뷰트리산이 많으신 분들, 상위 10%에게 많이 발견되는 균을 저희가 찾아내서 명명을 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독점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8 균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다양성이 떨어지는 하위 10% 분들에게 어떤 균이 가장 부족할까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고 명명한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균주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도 고시형 제품이지만 그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완제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 장 내에 중요한 단세지방산, 뷰트르산의 수준을 빠르게 올려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제품도 아마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밸런스 위드인 365라는 뉴트라이트 대표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후에는 밸런스 위드인이 아닌 이제 뉴트라이트 이 제품으로 리더님들이 전달하시고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밸런스 위드인 365를 기존에 섭취하셨던 분들, 좀 더 가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으시죠? 네, 오늘 그럼 조심히 안 돼요. 뉴트라이트 아카데미 과정은 정말 졸린 과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제품의 특장점, 차별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최근 들어서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플랫폼과 함께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총 4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을 기재해 놓은 시간입니다. 1주차에는 오늘 이 시간이죠. 마이 웰리스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기존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분들이겠지만 2주차, 3주차, 4주차 과정을 인지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 웰리스랩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마이 웰리스랩의 핵심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 여러분들 마이 웰리스랩 다 해보셨나요?
거기 점수 나오잖아요. 노화 속도 나오잖아요. 몇 정도 나오세요? 리더님 몇 나오세요? 앞에 계신 리더님. 마이 웰리스랩 0.8 0.89 정상이시네요. 네, 좋으시네요. 0.89 이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노화 속도라는 것은 3대 대장 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3대 대장 지표의 첫 번째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수가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세 번째가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각의 분석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 분석 지수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양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뉴트라이트 대표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고 그 차별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3주차에는 아마 리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대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대사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만성질환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뉴트라이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차에서 걸쳐서 시작이 될 예정이 있고요. 오늘이 4주차 과정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1시간 20분 정도에서 오늘 시간이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고요. 2주차,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 한 3시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제가 오는 거 굉장히 싫어라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졸린데. 3주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을 정리하면서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이 웰리스랩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작동 원리,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웰리스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이 웰리스랩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 웰리스랩이 맞춤형 제품, 네? 뉴트라이트 맞춤형 제품을 권장할 수 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서 마이 웰리스랩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는 내가 이 마이 웰리스랩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 웰리스랩의 가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리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뉴트라이트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가 마이 웰리스랩이 있기 전에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은 당연히 누구를 만나야 되겠죠.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권장을 하면서 그분이 섭취하고 본인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비즈니스에 조인하는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마이 웰리스랩, 이 과정이 너무 좋지만 마이 웰리스랩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부분, 이런 부분이겠죠.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일까요? 신뢰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분들에게 얘기를 통해서 그분의 주관적인 정보겠죠. 주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인지를 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소비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 웰리스랩은 소비자 한 분 한 분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혈액 채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에게 정확한 현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뉴트라이트 제품이 워낙에 많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워낙 많고요.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 가장 많은 수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뉴트라이트 제품 몇 가지예요? 94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죠? 네? 세보셨어요? 기호성, 편의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93종까지 제가 셌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처음으로 정확하게 맞히면 선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비긴요? 비긴 드릴게요. 네, 네. 네, 드셔보세요. 네, 선물은 제 가방 속에 항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물 좀 드리면서 하라고. 제가 선물 안 드리거든요. 3시간 동안 교육하는데 선물 한 번도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설문지에 썼더라고요. 선물 좀 줘라. 대답을 강요하지 말고 선물 좀 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다른 팀원들이 선물을 주냐고. 다 준대요. 너만 안 준대요. 저는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선물을 갖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방이 막 쌓였습니다. 어디까지? 94까지 얘기했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제품들 중에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제품들이 과연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가지 내외일 거예요. 10가지 내외. 그럼 이 브랜드에는 90종의 제품이 있는데 10개만 내가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80종은 왜 존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 여쭤보게 되면 최대로 제품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달했을 때 한 30종 제품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제품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품들은 왜 활용하지 않을까를 보게 되면 이 90종의 제품들이 기호성과 편의성 그리고 기능성에 따라서 다 다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리더 여러분들 그 원료 그리고 그 제품의 특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주력으로 전달하는 제품만 전달하고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좀 더 맞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제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마이 웰니스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현 상태를 바탕으로 현재 건강 상태를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 또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개를 같이 하는 제품까지도 추천하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 웰니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니스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의 비즈니스보다 실제로 많은 리더분들께서 소비자 전달할 수 있는 제품 수가 많아졌다, 그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마이 웰니스랩은 지금 현재 버전으로 24가지 영역에서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매년 그 가지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이 웰니스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굉장히 우리 통계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의 수명과 질병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대 수명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 수명. 기대 수명.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한 것. 이것을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의 시간. 그걸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192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30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았죠.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은 왜 죽었나?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머릿말에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명했다. 단명한 이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쫙 써놨는데 이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 왕은 40에서 50세까지 살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30살까지는 못 살았어요. 왕이 그나마 잘 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아무튼 기대 수명이 짧았다. 30살이었다. 그런데 2020년 지난 시점에서 기대 수명이 83.5세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 출신입니다. 생긴 게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후반대 출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1980년대 후반이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서 분기마다 마을 동네 잔치가 열렸어요. 동네 잔치. 환갑 잔치가 있었습니다. 환갑 잔치. 근데 요즘에는 환갑 잔치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생각해 보게 되면 환갑이 기념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왜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70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이 83.5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는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의학 저널 란셋에 따르면 2030년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기대 수명이 높을까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거예요. 콧물 나도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좀만 아파도 병원 안 가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병원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저희 친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걔는 이제 나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걔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심해서 항상 전화하면 넌 언제까지 공부할 거니?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와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 받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니까 아무튼간 그 친구한테 이렇게 요즘에 어때? 라고 하니까 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이요? 걔는 공부에 미친 애예요. 진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책을 보면서 배부름을 느끼는 친구 있잖아요. 정말 그런 친구예요. 제게 있어서 그런 친구, 그런 부류의 친구 딱 한 명 있는 친구가 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요즘 어때? 라고 몇 개월 전에 물어봤더니 요즘에 이가 아파가지고 드럭스토어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국 같은 거, 미국에 있는 약국 같은 데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지 라고 하는데 유학생인 본인이 치과를 가기에는 이 한 번 뽑는데 치료하는데 몇백만 원이 날아간대요. 근데 약국은 왜 가? 진통제 달라고 하니까 미국 치과에 가게 되면 이 땜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 셀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가면 몇천 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대 수명은 높은데 건강 수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몸이 아픔으로써 소실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의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건강 수명, 실질적인 수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럼 몸이 아픈 채로 계속적으로 남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강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수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사망 원인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970년대와 2000년대의 사망 패턴의 변화를 보게 되면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결핵 문제긴 해요. 폐렴, 간염증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 라고 한다면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생관념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이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전 국민의 한 80% 정도까지 이른다라고도 통계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을 기대 수명까지 올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의 사망 원인이 되는 만성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만성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 경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름이 80% 정도 막혀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동료 직원이 날 스트레스 받게 해. 또는 와이프가 집에 안 들어와. 아이가 시험을 못 봐.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추워져. 급격한 기온 변화. 그럼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순간 몸이 수축하거든요. 그러면 좁아진 혈관이 확 막히게 되면서 뇌 쪽으로 혈액이 흐름에 막히게 되고 그 부분이 터지게 되면서 오는 게 뇌졸중이라고 얘기해요. 뇌출혈, 뇌경색 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만성질환 뭐가 있을까요? 혈당 관리 잘 하시나요? 리더 여러분들은 그나마 혈당 관리를 잘 하세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은 19세 이상에 지금 현재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향후 5년 내에 혈당 관련돼 있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준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내가 혈당 관리를 한 계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리더님들도 나는 평소에는 혈당 신경 안 쓰다가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혈당에 문제가 있었대 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죽는 것일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서 죽어요? 새로운 이론인데요. 현대인들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먹고 싶은 거를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네, 좀 깨셨어요? 혈당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죽어요.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서 단일 어떤 질병, 혈관 질환이 가장 높습니다. 암보다도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뇌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본인이 당뇨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만성 질환 또 뭐가 있을까요? 간 질환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죠. 간은 그 구조상 보게 되면 간 외피에만 신경이 존재하고 내피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대표적인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해요. 간이 어디 있어요? 리더님들? 갈비뼈는 되게 많잖아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우상복부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손을 들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끝에 작은 갈비뼈 사이를 꾹 눌렀을 때 손끝에서 꼭 들어가면 한 2, 3cm 떨어진 부분에 있는 게 바로 간이라는 부분입니다. 눌러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왜? 아파서요? 원래 아프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느낄 수는 없어요. 느끼면 간이 부은 겁니다. 누워 계실 때 누군가 이렇게 뚝 눌러주셨을 때 그때 손끝에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때 통증을 느끼시게 되면 병원 가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과 가시게 되면 3대 촉진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찔러보고 왼쪽 찔러보고 간 위 찔러보고 청진기 듣는 거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질병들이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야. 그럼 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것,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 추이를 확인하는 것만이 이런 만성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 웰리스 랩이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러와서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그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안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뭐 인터넷 블로그, 뭐 카페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넘칠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만성질환들은 공통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들, 앞서 얘기 드린 간, 혈관, 뭐 혈당 관련돼 있는 질환들 있잖아요. 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요. 이 5가지 공통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근육 관련돼 있는 문제, 염증, 면역과 관련돼 있는 컨트롤이 되지 않았을 때 만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영양학자나 의사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런 5가지 요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먹거리를 뭐 조절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됐을 때 나에게 그 부분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마케팅 용어로 원 사이즈 핏 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전 세계인들 중에서 그 신발이 사이즈가 딱 맞아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그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질병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XX는 같은 양을 먹어야지 돼? 이상하잖아요. 리더님과 제가 같은 양의 XX를 섭취한다라고 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네? 누가 더 손해일까요? 리더님과 제가. 리더님이 더 손해일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몸무게가 달라서요? 몸무게는 제가 더 많이 나가죠, 리더님.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양을 권장하고 있어. 사람마다 다 활동량이 다 달라요. 체중이 다 달라요. 체중이 다르다는 건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리더님과 제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리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XX는 다 똑같이 먹어야 되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이 이러한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건강을 관리하자라는 거고요. 마이 웰리스랩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는 똑같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근육 스트레스, 염증, 면역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만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 산화, 대사, 근육, 염증, 면역을 관리해야지 돼. 그런데 왜 나는 관리가 되지 않지? 네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 데이터에 맞춰서 최적의 요건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양소를 추천해야지 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차세대 건강관리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키를 하시게 되면 리더님들이 뭐 보통 바디키 하시게 되면 3명이 한 팀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3팀이 모두 성공해야지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참 요상하게도 3명 중에 꼭 1명은 체중을 감량에 실패해요. 그리고 감량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팀원 3명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실패했을까요? 이건 제품이나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3명 중에 왜 1명이 실패했을까? 네? 왜 실패했을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체중 조절을 동일하게 진행하셨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식사량을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식사량은 어떻게 동일하게 가져갔어요? 공깃밥을 무조건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집집마다 밥그릇의 사이즈는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식 속에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줄넘기를 1000번 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1000번 할 수 있는 줄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그분이 1000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겨? 개인별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분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방식을 제안하는 게 바로 초개인화된 마이 웰니스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간 진행하셨던 비즈니스 방식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화된 데이터,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그분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안내 툴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 웰니스랩은 어떻게 초개인화를 가능케 했을까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혈액과 신체 계층 영역을 통해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성기 때 강호동 씨를 보게 되면, 뭐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강호동 씨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밥도 많이 먹어, 비만이야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전성기 때 강호동 씨의 체지방률은 정말 낮았습니다. 그 몸은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근육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외형만 보게 되면 그냥 비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람은 나의 시각을 통해서 나의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 기반의 분석을 1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혈액과 신체 계층 영역을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거든요. 자신의 혈액 샘플인데, 자신의 신체 계층 영역인데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나온 혈액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태에 대해서 이런 팩트 기반으로 분석을 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왜 이 몸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비만이야, 분석 결과. 그럼 우리가 얘가 왜 비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분석을 하려면. 그 부분을 개인 인지 영역의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 지금 객관적인 지표 결과 비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비만이 나온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역을 검사를 하고, 이러한 영역들을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빅데이터 속에서 한번 돌리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혈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AI 알고리즘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마이 웰니스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의 데이터들입니다. 구태여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있죠. 2년에 한 번씩 짝수의 홀수의 자신의 태어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돼요.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이 웰니스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데이터가 잘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는 분이거나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혈액 검사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데이터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왜 누구는 데이터가 잘 넘어오고 누구는 데이터가 잘 넘어오지 않지? 이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딱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딱 갈리는 거예요. 제 연령대에서는 데이터가 다 잘 넘어옵니다. 이게 성향이거든요, 사람이. 저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7시부터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럼 6시 반에 앞에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저 줄 서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6시 반에 줄 서 있다가
딱 가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류 작성하잖아요. 그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동의 나갑니다. 데이터가 정말 잘 넘어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같은 경우는 하는데 선택 같은 경우가, 저 같이 건강검진 받다가 젊은 직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다 작은 글씨를 꼼꼼하게 읽어보더라고요. 노. 마케팅이용? 무조건 노. 안 넘어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자신들의 의무 검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데 그걸 불러오진 못합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셔가지고 기록을 하셔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좀 불편하죠. 또 이런 분 계십니다. 2년에 한 번씩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2년 전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좀 최신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보건소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혈액 검사 항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 콜레스테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아예 안 하거나 추가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하실 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신 다음에 이것도 같이 이 항목에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한번 분석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내 몸에 대해서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사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도 넘어오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수기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빅데이터 속에서 굴리게 됩니다. 요즘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유사한 플랫폼들이 몇몇 업체에서 보여요. 업계에서도 보이고.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비교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빅데이터 15년간 축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데이터의 수가 저희가 요즘엔 얘기해드리지 않고 2년 전에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17억 개의 데이터입니다. 17억 개.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엄청난 데이터. 저희가 앞서 이 제품 있잖아요.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우리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데이터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몇 개일까요? 11만입니다. 11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11만인데 이거는 17억 데이터입니다. 17억 데이터.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44만 명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비교 샘플이 한 80여 종, 식물 영양소 같은 경우도 한 300여 종,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웰리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치는 빅데이터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요즘에 잘 활용하지 않아요. 왜 활용하지 않으면 빅데이터의 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활용하는 업계는 보험업계입니다. 보험업계. 그냥 가치가 있다라는 보다는 그냥 직관적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콜레스테롤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다. 혈압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냥 건강검진 그 데이터 그 자체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부분, 누군가 리더 여러분들께 마이웰리스랩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유효성 검증에서 0.93, 0.949라는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문헌자료에서는 엑설런트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할 때 0.949와 0.935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지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른 문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임상 예측 모델 교과서에 따르면 예측률이 AUC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0.7에서 0.8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 플랫폼이 예측률이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7에서 0.8. 당신의 혈액 샘플을 바탕으로 어떤 건강을 우리가 예측했는데 그 플랫폼이 0.7에서 0.8 정도의 예측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통적으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유효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 웰리스 랩은 0.9 이상입니다. 0.9 이상이라는 것은 걸출하다라는 의미예요. 걸출하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0.7에서 0.9 같은 경우는 보통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0.9에서 1.0 사이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진단 도구나 예측 모델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문구예요. 즉 이 얘기는 조금 돌려서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리더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분석 툴인 마이 웰리스 랩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당신의 건강을 파악하고 그리고 향후 건강상에 도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안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리더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마이 웰리스 랩이 얼마나 가치 있어? 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빅데이터 수와 그리고 예측률을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품에도 3D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비슷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 어떤 사물과 똑같은 아이를 옮겨 놓은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 여기서부터가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면 요 가상의 공간에 저랑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 놓은 겁니다. 복제해 놓은 거예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다양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선 저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얘가 3일 동안 소주를 마셨을 때 쉬지 않고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현실에선 제가 그렇게 몇 시간만 마시면 죽어요. 근데 가상의 공간에 있는 저에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반대로 얘 몸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계속적으로 섭취시켜 보는 거죠. 오늘은 밀크시스를 섭취시켜보고 내일은 비타민C를 섭취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플랫폼이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반으로 딱 날아가지고 요 앞까지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배경,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 드릴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리더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이 쇼잉되는지, 내 눈에 보이는지, 스마트폰에 찍히는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결과들인데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건강지표입니다. 건강지표. 노화 속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아까 리더님 0.89 나오셨다고 얘기 드렸죠. 저희가 이 노화 속도에서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은 0.90입니다. 0.90. 자기 나이대에 비해서 2살에서 3살 정도 어린 게 바로 0.9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노화 속도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야? 0.9가 보통이라는데 노화 속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건강 나이의 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1.0보다 높아 누군가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1.0 이하야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좋은, 즉 저속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트라이트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0.9 이하를 기본안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자마자 리더 여러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극도로 좀 나뉘게 돼요. 뭐 사실 0.9에서 1.0 몇 가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통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준이 너무 높거나 가속 노화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화 속도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건강상에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 왜요? 리더님 몇이에요? 네? 1.0 나오신 거예요? 네, 실제 나이? 네. 0.5 나오신 분들이 전 더 위험하다고 봐요. 네? 왜? 현재 나이는 더 좋죠. 현재 나이는 더 좋죠. 근데 딱 보시게 되면 처음에 0.5 때는 기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고 뒤에 보지 않아요. 나 지금 건강한데 왜 봐? 그리고 1.68 나오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고 안 봐요. 근데 분명한 거는 0.58은 집에서 안 보십니다. 나 건강한데 왜 봐? 근데 1.68은 집에 가서 찝찝해서라도 봅니다. 그건 맞아요. 1.68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관리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8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0년간 분석한 빅데이터입니다. 코호트 빅데이터, 통제된 상황에서 조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3년 전 마이 웰니스 랩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지 보시게 되면 노화 속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노화 속도 그 위에 건강의 등급을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서 이따만하시렇게 붙여놨어요. 당신의 건강은 A 등급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B 등급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C 등급입니다. 라고 딱 붙여놨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직원들 간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난 C 등급 나왔는데 내가 소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이렇게 낮게 나오면 기분 굉장히 나쁘다. 보는 순간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건 좋은데 너무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빠졌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A 등급 같은 경우는 0.58 그때 나오는 분들이 지금 현재 A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대 나오는 C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C 등급은 제가 1.6대는 집에 가서 보시고 찝찝해서 관리하신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 봐요. 나 지금 좋은데 왜 봐? 근데 그 A 등급 중에서 지금의 현재의 건강 상태 유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10년 후에는 66%가 C 등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C 등급은 C 등급. 이거 진짜 단순한 논리예요. 내가 지금 중학교에서 내 지금 공부하는 방법으로 꼴등하고 있어. 중학교에서 나 지금 꼴등하고, 내 공부하는 방법으로 꼴등하고 있어. 10년 후에도 얘는 꼴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 중학교에서 1등하고 있어. 근데 내가 중학교 과정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난 그래서 중학교 과정만 공부할 거야. 10년 후에는 꼴등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5대 나오시는 분들 지금 A 등급이지만 당연히 건강관리 방식은 변해야 됩니다. 왜? 내 신체가 10년 후의 신체와 지금 신체는 달라요. 아무리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노화 정도에 따라서 내 몸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마이 웰니스랩 분석을 하면서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수치가 높게 나오면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마이 웰니스랩이라는 이 플랫폼은 안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긍정적인 저속 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관리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분석하기를 권장드리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리더 여러분들 만나보시게 되면 좋은 분들은 다시 분석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등이 고등학교 1등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노화 속도가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만일에 내가 노화 속도가 1.16이 나왔어. 그러면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항상 얘기 드리는데 자세히 보기를 꼭 누르셔야 돼요. 자세히 보기 안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은 글씨는 무조건 그냥 패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작은 글씨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클릭하시게 되면 왜 내가 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냥 당신은 1.04예요가 아니라 당신이 1.04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 주요 요인들이 한국인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화 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건강 신호등 6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만들어내는 게 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무엇일까? 얘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질병의 발생 원인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 기억나시죠?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영양학자나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신체 내에서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 근육, 대사, 염증, 면역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5가지 요인 중에서 핵심적인 지표가 산화 스트레스, 근육, 대사 스트레스예요. 그 핵심적인 지표를 분석해서 노화 속도를 안내하는 플랫폼이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3가지.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예요. 대사 스트레스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고 근육은 근육이고 그 외에 3가지 요소를 덧대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노화 속도를 구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이 나올 때에도 리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소비자분들, 파트너분들께 정보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노란불이 나왔어요가 아니라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뒤에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나왔네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산화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산화 관리라는 것은 유해산소에 대한 대처 능력이에요. 우리 신체에 가장 많은 영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가지 영역의 마이 웰리스랩의 영역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24개 분석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에너지원을 섭취한 이후에 그 에너지원을 내 몸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시잖아요. 뒤에 분석지를 보지 않으셔도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제가 장담하는데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해서 쌓아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건강 내비게이션을 통해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면 미리 언지를 해주셔야 돼요. 뒤에 보지 않아도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영양소 제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지를 먼저 주신 다음에 종합 썸머리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분들도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보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말 그대로 근육 밸런스, 근육의 정도와 균형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 또 운동,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산화 스트레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산화 스트레스. 우리 신체의 유해산소 대처 능력을 얘기하죠. 말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거지만 정말 교과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자마자 잠이 옵니다. 유해산소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유해산소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해산소는 어디서 생성될까요? 네? 뇌에서? 장에서? 숨 쉴 때? 생활할 때? 정답은 모든 세포에서입니다. 모든 세포에서.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세포에서 유해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정한 양의 유해산소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해산소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유해산소 활성산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프리 라디칼이라고도 얘기하고, 적정하게 분비가 될 경우에는 안 좋은 세포를 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유해산소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상 세포를 심각하게 공격함으로써 그 세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해산소가 과도했을 때 이 과도한 유해산소가 하나의 세포를 그냥 확 죽여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생각보다 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신체에는 필요에 따라서 세포를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해산소라는 아이가 정말로 힘이 비리비리한 애라서 누군가를 죽이지 못해요. 그냥 살짝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가 그 상처를 받은 또 하나의 아이를 만들게 되고 또 하나의 아이를 만들게 돼요. 그게 모이면 조직의 문제가 되고 그게 모이면 기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유해산소를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얘네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 소위 말해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중에서 어른들을 공격하는 아이도 아니에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100원만 이러는 아이들이에요. 100원만. 항상 유해산소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100원이 부족한 아이들이야. 항상 정말 비루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마다 100원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초등학생들한테 100원만 줘 이러고 그 100원을 받아서 자기는 이제 부족했던 100원이 채워지니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유해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뺏긴 초등학생들은, 그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 오늘도 뺏기고 내일도 뺏기고 그 다음날도 뺏기면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가 정상적인 세포가 질병으로 발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산화 영양소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항산화 영양소라는 아이. 항산화 영양소는 태어나면서부터 100원이 넘치는 아이예요. 금수저에 금수저. 야, 그냥 다른 애 거 뺏지 말고 내 거 줄게. 그러고 너는 그냥 없어져 버려. 이런 아이예요. 이게 바로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무기질이 여기에 해당되죠. 항산화 효소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 항산화 효소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항산화 효소는 좀 무서운 아이예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감히 내 구역에서 누군가의 돈을 빼서 넌 당장 감옥에 가야지 돼.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항산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유해산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에 손상을 가하면서 가속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복잡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점수가 낮아 내 몸에서 100원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구나.
내 세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먹거리를 나 좋다고 다 먹어요. 근데 내 신체에서는 그 먹거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에너지화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쌓아놓게 되겠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쌓아놓게 되면 우리 집 창고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병들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뒤에 앞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체지방 문제예요, 콜레스테롤 문제예요, 중성지질 문제가 약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겠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당신은 식생활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량을 줄이시는 겁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조절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내 몸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섭취량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일 때 어떻게 줄여야 돼요? 네?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도 좋죠. 응?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줄일 때에도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깃밥 반 공기요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밥그릇 사이즈가 집집마다 다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반 공기는 나의 한 공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반 공기는 누군가의 한 공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 제시의 시발점이 되는 게 체성분 측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데, 체성분 측정. 체성분 측정하시게 되면 리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보시나요? 그거보다 먼저 보시는 거 있잖아요. 점수 보시잖아요. 점수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눈을 흘리면서 신체 체지방량을 보시고, 그리고 신체 균형도를 보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어차피 안 좋을 거 보면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좋으니까 측정한 거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해답을 드릴게요. 그 점수는 기본적으로 몇 점 이상이 돼야지 정상이다. 75점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데 본인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객관적인 기준. 80점을 기준합니다. 왜 화가 나와요 여기서? 그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신 겁니까? 80점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79점이야? 내가 79점이야? 내 몸에서 나쁜 게 1kg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81점이야? 내 몸에 좋은 게 1kg 더 많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80점이 기준입니다. 80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수, 우, 미, 양, 가를 보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점은 우예요. 잘했다는 소리 들어요. 70에서 70점에서 80점은 미예요.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70점 대야 나의 몸이 수미양가에서 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점이야?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점 아래야? 가라고 하면 돼요. 그냥 가. 그냥 쉽게 단촐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유머 코드를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그거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적어놔요. 항상 보험 서약할 때도 뭐 개인정보 동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열량을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은 지금 며칠째 계속 비가 내려요. 우중충합니다. 굉장히 습합니다. 근데 오늘 내려오자마자 여기는 대구보다 더 더운 곳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덥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 있어도, 순천에 있어도, 대구에 있어도 제 신체의 체온은 항상 일정합니다. 왜 일정해? 내 몸에서 내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도 틀고 히터도 틀고, 그래서 체온을 항상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기초대사량. 그게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기초대사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량을 설정할 때 열량으로 나오거든요. 그 기초대사량 수준에서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돼요? 낮추면 살이 더 쪄요. 살이 더 쪄요. 높여야 돼요. 이런 거죠. 더워. 에어컨 틀잖아요. 전략하래. 에어컨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요. 그냥 25도가 난 좋은데 이걸 27도, 8도로 올려요. 에너지 쓰면 안 되니까. 그럼 내 몸은 더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체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 맞춰서 내 몸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적게 들어왔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70원뿐이 들어오지 않아. 그럼 70원에 맞춰서 내 몸을 만들게 됩니다.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요. 에어컨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기초대사량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열량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기초대사량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1.2에서 1.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활동 에너지까지 포함시키는 열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열량을 섭취하셨을 때 장기간 꾸준히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정상화되게 됩니다. 체중도 감량되게 됩니다. 혈당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 빨간불이 들어오시면 식사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본적인 안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체지방 줄이거나 콜레스테롤 줄이거나 그를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함께 추천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그거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필요한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부분에서 미리 언지를 해놔야지 뒷부분에 갑자기 제품 먹어요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입니다. 근육 밸런스. 우리 신체의 정도, 근육량이에요. 마이밸런스의 분석치를 보게 되면, 분석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3대 지수 중에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가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이밸런스를 분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나 혈액 신체 계층 영역에서 자연적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거는 ABC에서 체성분 측정을 해야지만 넘어오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ABC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소비자가 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기로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ABC에서 측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BC 기기가 좋은 기기예요. 인바디 측정 기기가 최상위 기종이에요. 9시리즈일 거예요 아마. 9시리즈. 9시리즈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MW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시리즈? 7인가요? 저 차에 죄송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 데이터를 반드시 넣어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긍정적인 노화 속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에서 점수가 많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화 속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분석한 결과치를 따르게 되면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가 안 좋으신 분들은 두 개가 안 좋고요, 두 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세 개 모두 안 좋더라고요. 연관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연관성이.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는 특히나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연관성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점수가 낮아, 그럼 이거 관리해야지 돼요, 당연히. 근데 이것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체는 모두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질병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하나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거해 줬을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는, 실제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역들은 연관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스트레스와 근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관리했을 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 수 있는 게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식사. 이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나왔다고 실망하시거나 이 부분을 당장 내일부터 초록불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는 19점 나옵니다. 19점. 저희 직원들 보게 되면 거의 20점대에서 30점대 나오게 됩니다. 노란불이나 빨간불 나오게 돼요. 47개 항목 중에서 37개 이상을 긍정적으로 클릭해야지만 나오는 게 초록불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식사 점수입니다. 식사 점수. 그 부분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더블X 섭취한 사람들은 그럼 그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반영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간 이 부분에서 빨간불이 나왔어? 나 노란불 바꿀 거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식단을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식단이라는 게, 식재료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떠올려 보시게 되면 바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전문가가 쓴 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제가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문구가 기억이 나요. 자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음식을 맛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맛본 음식들의 식재료를 다 합치게 되면 100여 종 남짓의 식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맛봐서 100여 개의 식재료였다면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사는 먹는 식재료가 30가지 남짓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식재료, 음식의 식재료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누군가 더 좋은 걸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고등어 조림을 하던,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을 하던 그 양념이 그 양념이에요. 생각해 맞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 식재료를 먹고 있어요. 근데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하느냐? 식사 점수가 조합의 차이예요. 조합의 차이. 그 조합이 결과적으로 나의 입맛의 차이인데, 그 입맛이라는 것이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그럼 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식단에서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식단 제 스스로도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정말 이게 문제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혼자 스스로 되뇌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드리는데요, 초가공식품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적어봤죠. 내가 섭취하는 초가공식품이 과연 내가 섭취하는 음식의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쫙 적어봤습니다.
몇 개 적지도 않았어요. 쫙이라고 해서 수십 개가 아니에요. 몇 개 이렇게 적어봤어요. 10개 중에 9개가 초가공식품이더라고요. 제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초가공식품이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정의를 보고 그 문헌자를 읽으면서 이거는 단어 선택이 잘못됐어 우리나라에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야.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요, 음식의 원물에서 가공 정도에 따른 분류예요. 가공 정도에 따른 분류예요. 예를 들어서 흰 우유는 그냥 식품이에요. 거기에 딸기 향을 넣거나 초코를 넣잖아요. 그럼 그게 초가공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 그렇게 분류가 돼요. 초가공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저는 저희 본적지가 대구거든요. 대구. 저희 어머님은 저희 고향이 저기 북쪽이셨죠? 북쪽이셨어요? 네, 북쪽 그쪽이. 물론 저희 어머니 서울에서 태어나셨지만, 근데 저희 집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국과 찌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과 찌개가 없는 식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는 국과 찌개를 항상 그렇게 끓여주셨거든요. 반찬 7개 탁 올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있는 게, 저희 와이프 집도 대구예요. 저희 본적집도 대구예요. 같은 대구인데 이상하게 그쪽 집에서는 국과 찌개를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 난 국과 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싶으면 네 손으로 먹어라 라는 개념이 잡힌 거죠. 근데 맞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맞벌이니까 당연히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제가 국 달라고 찌개 달라고 그런 소소한 발언을 하는 순간 회사 그만둔다라고 하면 더 큰 타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과 찌개를 먹어야 되니까 제가 선택한 게, 집에 가는 게 퇴근하면서 이마트가 있거든요. 이마트가 제일 쌀 시점이 문 닫기 전 시점이에요. 한 8시 시점에 이마트가 되게 싸거든요. 그때 딱 퇴근하면서 가면서 우리가 RTD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봉지에 든 게 아니라 폴리에틸렌 그 하얀색 팩에 든 거, 거기 보게 되면 두부 들어가 있고 양파 잘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대기 들어가 있고, 이거를 누가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도 초가공식품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서 문헌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영국 BBC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몇 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의 70% 이상이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생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저도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생을 합니다. 리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자기 손으로 원물의 식재료를 가져가서 정성껏 관리를 하고 요리를 해주냐. 빨간불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노란불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개발부 직원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건 초록불이 나오려면 재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인식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부족한 부분의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바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다빈도 영역을 보게 되면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 결과적으로 그냥 식사 점수가 낮은 게 모든 문헌 자료는 다 통일돼요. 우리나라 식사 점수가 62.3점인가 그러거든요. 성인들의 주위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의 질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이라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빨간불이 나오냐. 빨간불이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600이에요. 600이에요. 600이라는 건 WHO 권장 기준이라고 얘기 나와요. 메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권장이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WHO의 무슨 기준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소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WHO에서 비타민C를 얼마를 권장합니다. 그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WHO에서 권장한 600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야? 600이라는 것이 이런 수준입니다. 하루 7일 동안 600 이상이 나오기 위해서 600 기준 딱 설명드리면, 하루 일주일 7일 동안 총 15분 동안 숨이 턱 끝까지 차게 달리시면 돼요.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15분. 그럼 600이 나와요. 이 얘기를 일주일 7일 동안, 그럼 하루를 따지게 되면 약 2분 정도예요. 하루에 2분 정도를 숨이 찰 정도로 뛰시면 됩니다. 여기서 버스 타는 데까지 뛰시면 돼요. 여기 대중교통 이용하신 다음에 집에 가실 때 뛰시면 됩니다. 하루 2분이에요. 하루 2분씩 뛰시게 되면 일주일 되는 시점에서 60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600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루에 단 2분입니다. 120초 본인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20초예요. 120초. 딱 120초.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죠. 더블 X를 트레이에서 꺼내는데도 저는 봤을 때 120초는 걸릴 것 같아요. 딱 연 다음에 오늘은 뭔가를 더 먹을까. 저는 노란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얘기 드리는데, 보통 많은 분들은 둘 이렇게 섭취하시잖아요. 저는 늘상 얘기 드려요. 6 둘로 먹거든요. 네? 6 비타민이 6이거든요. 더블 X에 노란색이 있는 이유는 비타민 B군이 많기 때문이야. 비타민 B군. 저에겐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인생 삶에서 중요한 영양소이거든요. 6 둘로 먹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일단 제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건 진짜 사람마다 제 개인의 선호도입니다. 리더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무기질 같은 경우에 식물 농축물 같은 경우 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타서 흔들어서 먹어요. 허브차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데 막 흔들어서 마셔요. 이게 뭐 기능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남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전 시원하게 섭취하는 편임이에요. 남을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분입니다. 2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도가 틀어지신 분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판정을 해드립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라고 얘기해요. 이 항목 보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수면 클리닉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면 클리닉 가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항목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총체적인 수면의 검사, 질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항목에 따라서 수면의 질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이후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체생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쭉쭉 넘기다 보면 이게 나오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빨간불이나 노란불이나 파란불을 보게 되면 빨간불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노란불 같은 경우는 주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현재 팩트, 즉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본인이 인지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영역이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관심 영역이라는 부분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부분에 파란색 영역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몸의 취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시뻘건색이 나왔는데 다 몰려 있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다른 부분에 관심 영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파트너분들께 당신의 실질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이쪽이기 때문에 관심을 이쪽에 좀 기울이세요 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자세히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세히 보기를 꼭 클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가지 영역에 있어서 나오게 돼요. 주의라는 것은 지금 당장 관리가 필요한 부분, 관리 노란색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약 표시가 있습니다. 복약 표시. 약을 섭취하는 거. 24가지 영역에 있어서 의약품을 섭취할 때 그 앞에 질문에서 약을 섭취하십니까? 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그 항목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복약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복약 표시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신은 약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문제는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간히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혈당약을 먹고 있어. 당뇨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빨간색 표시가 안 되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옆에 보시게 되면 복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약을 드시지 않는 상황에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섭취하시는 분이 약을 클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은 정상이야. 그러면 당연히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분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그 생활습관 영역을, 즉 습관이라는 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을 해 드리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총 24가지 영역에 있어서 관리를 해 드립니다. 24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식품안전나라는 제가 늘상 리더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식약처에서 만든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달되고 있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경계, 소화대사계, 비뇨생식계, 근육계 등등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마이웰리스랩은 그런 카테고리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분석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총 24가지 영역을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마이웰리스랩 분석을 하신 분이나 또는 하지 않으신 분이나 누구나 공이 본인의 건강을, 즉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추천하는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이 영양소에는 종합비타민 무기질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식생활 속에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제품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단계는 완전 베이스, 기초, 분석을 하신 분이나 하지 않은 분이나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것. 그리고 2단계부터는 이제 분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1단계 종합 비타민 무기질과 더불어서 3대 지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각각의 3대 대장 지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영역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1단계 종합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기본적으로 비타민 C와 코엔자임 Q10과 밀크시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마이웰리스랩을 복잡하게 활용하고자 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만 활용하고 싶어, 그게 소비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저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분석을 해보니까 노화 속도가 1.34야. 그리고 옆을 보니까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빨간불이야. 다른 건 다 초록불이야. 그럴 경우엔 WX와 더불어서 비타민C, 코엔자임 Q10, 밀크시슬 제품만 추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노화 억제 분석 억제 지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어찌 보면 마이웰리스랩 커스터마이즈 팩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리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잊혀진 패키지를 활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키지예요. 마이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팩. 물론 저도 처음에 좀 게시하는 게 좀 힘들겠지만 마이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패키지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웰리스랩 구성을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패키지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써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게 개별 제품이 아니라 그거를 마이웰리스랩과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즉 마이웰리스랩에서 내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 빨간불이 나왔어. 그럼 그 부분만을 위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 팩 WX, 비타민C, 코엔자임 Q10, 밀크시슬을 한 팩에 넣어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많이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 신체 내에서 항상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 중학교 때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TCA 사이클이라는 건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 나오거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이게 TCA 사이클에서 ATP를 형성한다. 30 몇 개를.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기본적인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죠? 당연히 저도 안 납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도 배웠는데 그 과정을 쫙 적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ATP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저희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쪼개고 끊고 다시 붙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즉 우리 신체 내에서 비타민 B군이 없으면 탄수화물도 대사되지 않고 단백질도 대사되지 않고 지방도 대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에너지 대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비타민 B군을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장이 뭔데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지? 네? 영양소 없어. 장이라는 기관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올려준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좋은 음식을 섭취해도 결과적으로 그 음식물이 대사되고 발효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장소는 장이야. 그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물들이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변환되는 과정에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도 만들어집니다. 장은 뇌랑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장 뇌축, 장 폐축, 장 근육축, 장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다 연결되어 있을까? 장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들이 그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을 이렇게 얘기하죠. 장은 우리 신체의 제약회사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약회사. 사람은 누구나 장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약 공장을, 약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공장이 저 평택하고 화성 쪽에 있잖아요. 최첨단 설비 시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설도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장이라는 기관도 훌륭한 공장이지만 그 안에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적절하게 있을 때 체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여주는 그러한 물질들도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품 중에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HYKY3G의 균주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기본적인 역할이 장이라는 공장에서 체지방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하는 대사물질을 만들어주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대사물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의 경우에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근육의 우리 신체의 가용성 또 회복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영양소들, 이러한 부분들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안 좋으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인지를 하셔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도 가볍게 마이 웰리스를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3단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 들었죠. 우리 신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